요즘 스토아 철학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불안을 이기는 철학도 스토아 철학을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에 적용한 실용 철학서입니다. 저자 블리지드 딜레이니는 호주 출신으로 가디언의 기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여름 호주는 거대한 산불이 계속 이어져서 호주 전체가 온통 잿더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짙은 구름으로 덮였고 벌겋게 달아올랐죠. 저자는 강도를 당해서 죽음의 코앞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으면서 언제 어느 순간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까지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합니다. 요즘 스토아 철학에 관한 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주목받을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이 복잡하고 난관으로 가득한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요. 저자는 우연히 스토아 철학에 관한 칼럼을 쓰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스토아 철학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실험의 산물이죠. 제목이 불안을 이기는 철학인데요. 왜일까요?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불안과 공포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공포는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한 것, 반면에 불안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특정 대상이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어요. 존재자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불안은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언제, 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줄 모릅니다. 저자가 스토아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바로 죽음이란 화두 때문이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이 책의 첫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삶은 성공 가도를 달릴 때도 있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 어느 때라도 중용을 지켜나가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지혜를 전합니다. 스토아 철학이 탄생했던 헬레니즘 시대는 오늘날 못지않게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로 창시자인 제논, 노예 철학자로 알려진 에픽테토스,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고 훗날 카리쿨라에 의해서 자살을 강요받았던 세네카, 그리고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라 불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이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너무나 유명한 고전이죠. 그의 아들 코모두스가 아버지의 치적을 따라가지 못해서 사실상 로마의 운명은 기울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역사의 상상과 허구를 곁들여 제작한 영화가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이들은 문명과 사회를 떠나서 개인의 평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아주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기원전 4세기에 창시되어서 로마 시대 황제에게 그리고 역사 속 여러 위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지금도 다시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사실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실존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수많은 곡절을 겪으면서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깊이 지켰던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일도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그 일을 통제할 힘은 더 적어진다. 에피텍토스의 말입니다. 스토익, 즉 스토아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 즉 정념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정념이 없는 마음의 평온을 아파테이아라고 합니다. 스토아적인 삶이란 마음의 평온, 아파테이아를 추구하는 삶인 것이고 이 책의 전체를 꿰뚫는 주제입니다. 제가 두어 차례 저서를 소개했던 라이언 홀리데이도 스토아 철학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작가입니다. 에고라는 적, 스틸리스, 그리고 오기노 히로유키의 에픽테토스의 인생 수업도 스토아 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요. 스토아 철학은 비록 동양의 역철학처럼 자연의 순환 법칙을 정밀하게 밝히지는 못했지만
우주는 영원히 순환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런 순환적 세계관이 자연에 대한 태도나 삶과 죽음, 윤리 도덕 등 스토아 철학의 근간이 됩니다. 요즘 철학책이 아니더라도 자기계발서나 마음의 위로를 전하는 에세이에 이런 삶의 지혜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스토이크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낭독은 2부의 첫 장인 감정의 동요를 줄이는 법에서 발췌했습니다. 감정의 동요를 줄이는 법. 몇 년 전 이야기다. 인도네시아에 있던 나는 덴파사르 공항에 가려고 택시를 탔다. 악몽이었다. 거의 3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지만 경적을 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울퉁불퉁하고 포장 상태가 엉망인 도로에 수백 대의 차와 오토바이가 꽉 차 있었는데도 도로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운전 중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없나요? 택시기사에게 물었다. 운전 중 분노 조절을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푸하하. 운전 중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게 무슨 뜻이냐고? 나는 조금 더 순화해서 설명해줬다. 호주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끼어들거나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차가 오는 걸 못 보거나 누군가가 너무 느린 속도로 운전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거나 경적을 울리죠. 쫓아가기도 하고 막 겁을 줘요. 멈추라고 하거나 죽이려는 기세로 달려들죠. 아니요. 다른 운전자 때문에 짜증이 날 수는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전 동료 한 명이 들려준 일화가 생각났다. 그는 시드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자신을 칠 뻔한 운전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운전자가 격분했고 차에서 내려 개패듯이 팼다. 그는 몇 달 동안 걸을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다. 이게 바로 분노다. 덴파사르 공항에 도착하니 출국 심사 게이트 줄이 길었다. 내 뒤에 60대로 보이는 부부가 있었다. 호주 사람들로 불안해하면서 짜증을 냈다. 사람들을 밀치면서 초조해했으며 툭하면 화를 냈다. 그들은 다른 줄이 더 빨리 줄고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여권을 너무 느리게 확인한다며 욕을 했다. 그 와중에 남편은 하필이면 사람이 느리게 빠지는 줄에 선 아내에게 화를 냈다. 비행기를 놓쳐서 그런 걸까? 아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은 몇 시간 후에 출발하는 멜버른행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서 있었다. 이 부부는 마음을 졸이면서 씩씩댔으며 서로를 저격했다. 나는 그들이 뿜어내는 긴장감을 느꼈다. 운전하면서 드는 분노, 줄을 섰을 때 소용돌이 치는 화, 내 공간을 누군가가 침범해서 나는 분노. 이 모든 분노는 자기가 정말 그렇게 행동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일어나는 감정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앞을 가로막아 아주 잠깐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폭력적이고 멈추지 않을 듯한 분노에 빠져든다. 분노에는 파급 효과도 있다. 누군가의 분노로 피해를 본 사람은 방어적으로 행동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분노한 사람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울 수 있다. 아니면 충격과 공격성을 몸과 마음에 지니고 다니면서 일상생활에서 배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덜대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 분노는 퍼지고 그런 파급 효과로 다른 사람들은 악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걸 당연시한다. 분노하는 시대, 화를 내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분노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매일 가정이나 거리, 도로, 뉴스에서 분노가 표출된다. 그런데 1년에 2번 방문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인들이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 택시 기사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체면을 지켜야 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줬다. 공공장소에서 통제력을 잃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건 정말 부정적인 형태의 감정 표출이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 창피해질 뿐이다. 하지만 호주의 상황을 보자면 화가 표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분노를 표출할지는 몰라도 호주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화를 억누르진 않는다. 최근 몇 년간 호주에서는 이전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분노가 일고 있다. 심지어 극단적인 감정이 정상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거리, 가정, TV에서 분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시시각각 분노한다. 분노가 배경음악처럼 깔려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리는 실로 거대한 분노 인큐베이터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분노의 시대는 팬데믹을 거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결국 분노는 두려움과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많은 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무엇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면 지금 본인이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지만 애초부터 통제력은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통제력이 적어졌다고 느끼면 두렵고 두려우면 화가 난다. 분노는 더는 못하겠다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는 정말 보기 드문 시대에 살고 있고 보기 드문 시대에는 보기 드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면서 분노를 정당화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분노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분노는 나와 상대 모두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중요한 사실은 분노를 멈추고 더 고요하고 평온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나중에 고통을 덜기 위해서 세네카는 어떤 전염병도 분노보다 인류에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화에 대하여에서 어떻게 하면 화가 나는 상황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남겼다. 화에 대하여는 은근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다. 어쨌든 스토아 철학자들도 분노라는 독을 방출할 때 어느 정도의 쾌락을 느낀다는 걸 인정했다. 대가가 따르긴 하지만 말이다. 대부분 성품이라는 대가를 치른다. 화는 성품을 해치고 변질시킨다. 분노를 배출하는 걸 멈추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게 낫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분노는 일시적인 광기의 한 형태이며 극복하려는 그 사건 자체보다 자신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친구가 있을 때, 제멋대로 행동하는 친구가 있으면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어쩌면 당신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한두 명은 있을 것이다. 전화 한 번 안 하고 모임을 주최하는 일이 없으며 정말 필요할 때 친구이기를 포기하는 친구 말이다. 그 친구가 전화한 지 몇 주가 지났고 최근 저녁 약속은 4번 다 내가 먼저 연락해서 잡았으며 그가 사는 동네까지 태워다 줬다는 걸 깨닫게 된다. 당신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화가 치민다. 화가 나는데 친구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모른다. 분노가 쌓인다. 친구에게 화가 나고 원한을 느끼며 아무 말도 없는 친구를 참아주기가 어렵다.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려줘야겠어. 하지만 당신의 분노는 친구가 나를 무시한 어떤 일보다 우정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공격적인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는 등 화를 내면 1, 2초간은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어딘가 찜찜해진다. 분노가 상황을 지배하면 대화도 더 격해진다. 친구나 내가 과거에 상처받고 불만이 있었던 온갖 일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문제가 쓸데없이 중요성을 띠게 되고 일단 폭발한 후에는 우정을 회복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사실 폭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왜 싸웠는지를 까먹을 확률이 높다. 이를 스토아 철학자들은 2번 고통받는다라고 표현했다. 첫 번째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하느냐 아니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으며 친구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2번째 고통, 그러니까 싸우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다. 고통을 탓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내가 선택한 일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물었다. 한탄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데 한탄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에 대한 스토아 철학적인 반응은 화가 나도 친구에게 따지지 않는 것이다. 애초에 화를 내는 건 피해야 한다. 다르게 행동하라고 설득해 볼 수는 있지만 친구의 행동이 바뀌리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화가 날까? 그리스 스토아 철학자들보다 몇 세대 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는 고통을 되갚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분노가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 중 하나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힘이라고 봤다. 불의가 존재할 때 불만을 표출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가늠하면서 분노를 조금만 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고 화를 내는 건 쉽다. 하지만 화는 적절한 정도로 마땅한 사람에게만 내야 한다. 적절한 시점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옳은 방법으로 화를 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는 능력을 갖춘 건 아니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분노에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분노는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원시적인 감정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그들은 세상에 거는 비현실적인 기대가 분노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분노에 대한 가르침 대부분은 분노를 통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다. 화가 나쁘다는 걸 알려주는 건 도움이 돼. 그런데 분노가 너무 빨리 치솟는 바람에 통제할 틈이 없어. 화가 안 좋은 건 알지만 피해를 봤다면 화를 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분노에 무감각해진다면 어떻게 세상의 불의와 문제점들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겠어? 스토아 철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만큼이나 여러 의미에서 화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세네카가 화에 대하여를 썼을 때 그 역시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요양해야 했다. 그는 칼리굴라 황제와 관계가 틀어져 코르시카로 추방당했고 어차피 병들어 죽을 테니 목숨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간통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아마도 이건 거짓 기소일 것이다. 화낼 이유는 충분했지만 이성과 덕목을 발휘하여 분노하려고 하는 충동과 맞서 싸웠다. 화에 대하여에서 세네카는 의사처럼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공했다. 이런 해결책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화를 내는 건 자연적 본성에 어긋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인간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공동체적 존재라고 믿었다. 사람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아우렐리우스의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개인이 권리와 자격을 주장하면서 내는 분노는 사회적 계약을 깨뜨린다. 세네카는 이런 개념을 확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인간은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다. 분노는 서로를 망치는 길이다. 선을 행하면 낯선 사람까지도 돕지만 분노하면 내가 아끼는 친구들까지도 공격하게 된다. 서로 돕는다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음을 의미하고 분노한다는 건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린다는 걸 의미한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간단하다. 세네카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다. 이 사실에 차분히 반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를 너그럽게 대해야 하며 애초에 분노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부정적으로 전개되고 냉정함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분노의 인큐베이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느긋해야 한다. 어떻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 분노를 표출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화를 내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이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한 대접을 받았거나 너무 여려서 쉽게 상처받거나 고통받고 있기에 화를 내도 정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운전하면서 드는 분노나 제멋대로 운전하는 사람에게 드는 분노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거나 다칠 수 있어서 무섭고 그 사람의 운전 때문에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느낌의 단순한 표현이다. 분노를 방출하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 평온함이 손상되고 성품에 타격을 입는다. 그러니 화내는 걸 멈추고 화를 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편이 낫다. 어떻게 하면 분노를 방출하는 건 멈출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도록 분노에 반응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해 놓았다. 애초부터 화를 저지하라. 세네카는 급하고 강력하게 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가 나는 즉시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화를 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를 내게 하는 미끼에 낚이지 않음으로써 애초에 화를 저지하는 것이다. 일단 분노에 휩싸이면 건강한 마음 상태로 되돌아가기가 어렵다. 마음이 불타올라도 된다고 허락하고 자유의지에 화를 낼 권한을 주면 이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내가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원하는 만큼 화를 내게 된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적은 반드시 마주해야 하며 국경선 가장 바깥쪽에서 퇴치해야 한다. 적들이 성문을 뚫고 도시에 진입하면 포로들이 기세등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모욕이나 공격적인 행동에 반응하는 걸 멈출 수 있을까? 감정의 반응을 확인하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인상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판단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감정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그 사람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의식을 통해 분노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이 생기는 걸 의식한 후 인상에서 나오는 감정인지 물어보라. 감정은 몸의 긴장이나 수축의 형태로 일어날 때도 있다. 깜짝 놀랐을 때 팔짝 뛰는 것처럼 감정은 거의 무의식적이고 생리적인 반응이다. 또한 판단에서 드는 감정인지 물어볼 수도 있다. 좋든 나쁘든 무언가에 꼬리표를 붙였다면 판단을 했다는 뜻이다. 문제에 감정을 연결하거나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아니면 판단을 늦추거나 바꿈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 상황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인식하고 판단을 검토하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이유는 사고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판단을 유보하는 건 인지적인 속임수다. 생각하는 속도를 늦춤으로써 자신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더 잘 인지할 수 있다. 크리시포스가 감정을 전력 질주에 비유했다는 점을 떠올려보라. 감정이 일어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 적어도 감정이 일어난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속도를 늦추면 판단을 재구성하고 바꿀 수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마음속에 드는 감정을 없애고 그들의 행동이 모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걸 멈추면 분노는 즉각적으로 사라진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없앨 수 있을까? 그들의 행동으로 내가 사실 피해본 게 없다는 걸 깨달으면 된다. 나는 피해를 받는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트위터에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산다. 나는 네메시스에게 분노를 일으키나 보다. 네메시스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내가 트위터에 기발한 글을 쓸 때마다 나를 도발하고 화나게 하는 답글이 달린다. 멍청하다거나 눈치가 없다거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난받는다. 나는 언제나 미끼를 덥석 물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지만 꾹 참는다. 네메시스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트위터에 남기도록 내버려 두고 아우렐리우스의 충고를 떠올린다. 마음속에 드는 감정을 없애고 그들의 행동이 모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걸 멈추면 분노는 즉각적으로 사라진다. 또 죽음과 시간에 대한 스토아 철학자의 교훈도 떠올린다. 우리는 매일 죽어가고 있고 시간은 소중하다. 생판 모르는 사람과 끝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멍청한 설전을 벌이는 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통제 테스트와 분노. 분노를 다룰 때는 통제 테스트를 떠올리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들을 통제하려고 애쓰기보단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잘못 인식하면 좌절하고 분노하게 된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사실은 두려움을 안기기 때문이다. 몇 분 전 내 차선에 끼어든 운전자에게 화가 날 수 있다. 이미 다른 차선으로 이동했지만 아직도 분노하면서 아까의 나쁜 기억을 떠올린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 운전자도 이미 사라졌는데 말이다. 분노는 공포를 교묘하게 위장한 형태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자. 나는 두렵다. 그래서 회사에서 더 많은 걸 통제하려 들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에서 불협화음을 낸다. 프로젝트를 쌓아놓거나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협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분노는 통제하려는 행동이나 폭력, 괴롭힘 또는 항상 내가 옳아야 한다는 자세 등 다양한 형태를 띈다.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내가 바꿀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를 내도 된다는 신호는 아니다. 화를 내도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단 3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첫째, 성품. 둘째, 행동과 반응. 셋째, 타인을 대하는 방법. 이어서 분노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표현을 해라. 화를 피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내 주장과 원칙을 평온함에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새들어 사는 집에 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집주인에게 전화했는데 시큰둥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해서 정중하게 이것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집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지를 차분히 설명하고 단호하게 빨리 고쳐주기를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SNS를 피하라고 합니다. 분노를 관리할 때 취할 수 있는 쉽고도 빠른 조치는 분노를 증폭시키는 SNS와 거리를 두는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과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멀리해야 한다. 사람들은 온종일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논쟁에 참여한다. 사회 정의라는 이름을 앞세우거나 자신에게 와닿는 어떤 명분을 앞세울 때도 있다. 하지만 SNS에서 솟는 노력은 단순히 플랫폼을 키워줄 뿐이며 특정한 타임라인을 벗어난 실제 세계에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트위터나 다른 SNS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견해를 바꾼 적이 있는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유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너무 예민하거나 응석바지로 자랐거나 과잉 보호를 받은 사람은 빠르게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를 낼 만한 자격이 있다는 느낌을 과도하게 발달시켜 왔거나 지나치게 떠받들여졌거나 편안한 느낌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단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을 견디기 힘든 것이다. 실제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업체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마음이 갈고 닦이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부끄럽고 화나고 속상한 일도 많지만 그런 일을 아주 많이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면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요즘 아주 유행하는 말이죠. 회복 탄력성입니다. 현대 스토아 철학자 윌리엄 어비는 정치인이나 심리학자들이 일반인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회복 탄력성을 갖춘 사람은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본인에게 일어난 부당한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자신에게 닥쳤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은 상당 수준 통제할 수 있다. 그날 하루나 인생 전체를 망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장애물을 피해가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회복 탄력성을 갖춘 사람은 부당한 일에 처하더라도 분노하거나 마음 졸이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명상록을 쓴 아우렐리우스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분노를 주제로 많은 글을 남겼다. 분노는 그가 평생 통제하기 위해 노력한 문제이다. 그는 진짜 남자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분노와 좌절을 표출하면서 기분을 풀고 손쉽게 파괴적인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침착함을 유지하려면 더 많이 절제해야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화를 내는 모습은 남자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온화함과 정중함은 분노보다 더 인간답기에 더 남자답다. 진짜 남자는 분노와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다. 화나 불만에 무너지지 않고 힘과 용기, 인내력을 지닌 사람이다.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릴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된다.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화를 내는 것이 때때로 아이들을 바르게 행동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충고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짜 분노이죠. 화난 척하는 건 마음의 평온과 자제력을 온전하게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가짜 분노조차도 배우자나 연인에게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분노하지 않으면 사회에 부도덕한 일이나 불의를 봤을 때도 넘어가란 말이냐? 사회 정의,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면서 나에게 자주 던진 질문이다. 앤드루와 토론할 때도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 초반에 우리는 스토아 철학이 더 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사회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사회 변화를 요구할 수 없다면 분노를 없애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평온함을 기르느라 너무 바쁘다면 어떻게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이는 불교를 향한 몇 가지 비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때 느긋해지고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떨어져서 바라본다면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무는 어쩔 것인가? 스토아 철학과 사회 변화에 대해 2년간 토론한 끝에 분노를 피하는 행동과 정치적 진보는 전혀 다른 주제임을 알게 됐다. 사실 분노를 통제함으로써 스토아 철학의 기법을 실천한다면 사회 정의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분노를 통제하면 합의를 일구고 사람들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또 극도로 긴장하지 않고도 내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계획할 수 있고 최대한 평화롭고 효과적으로 변화를 이룩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계에서 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이기도 했고요. 아우렐리우스는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릴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분노를 피하려고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릴 때 따라오는 고통을 감수했다. 고통이 생겨나는 이유는 분노가 이성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발을 밟거나 당신에게 커피를 쏟았는데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고 해보자. 그냥 모르고 그러겠거니 생각하고 내 갈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격분해서 상대방한테 따지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은 영문도 모르는 채 비난을 받게 된 상황이기에 함께 소리를 지를지도 모른다. 분노가 이성적인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이다. 이런 말다툼의 결과로 경찰서까지 가게 될지도 모르고 그날 하루 또는 인생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나 쓸 수 있는 도구가 당신에게 있다. 바로 이성이다.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14번의 스토아 수업, 블리지드 딜레이니의 불안을 이기는 철학.